혹시 가족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평생을 바쳐 헌신한 가족에게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당할 때 그때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모욕을 매일 견뎠어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30억짜리 빌라와 제가 가진 돈만 보였죠. 혹시 당신도 지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가장 믿었던 아들의 배신적인 침묵과 며느리의 추방 요구, 가제 인생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 나약함에 속는 동안 저는 조용히 50억 유산과 복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들의 탐욕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찾았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당신의 나약함, 이 사실은 얼마나 강력한 지혜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당신의 조언을 나눠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당신의 새로운 인생 제2막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강남 외곽에 자리 잡은 이 고급 빌라는 겉보기엔 참 평화로워 보여요. 하지만 나 김씨 어머니에게 이곳은 벌써 5년째 숨막히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나는 올해 62,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로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연이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거든요. 아들 내외는 내가 혼자 적적할까봐 모신다고 했지만 사실 이곳에서의 내 일과는 새벽부터 시작되는 무급 도우미의 삶이었어요. 나는 아들 내외가 늦잠을 자는 동안 조용히 일어나 손주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등원 준비까지 모두 마쳐야 했죠. 그들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여기며 나를 편한 보모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며느리 서연이는 어김없이 나를 가르치려 들곤 했어요. 지난번 명절 제사 상차림이 너무 구식이라며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다고 애둘러 말했어요. 또 나이가 들면서 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다며 집안일은 자신이 정하는 대로만 따르는 게 좋겠다는 투로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그저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모멸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가슴에 비수처럼 밝혀 5년 동안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지적이었겠지만 나에게는 매일 밤 되새겨지는 고통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이 30억 원짜리 호화빌라가 우리 아들 민준이가 번듯한 CEO가 되어 제 힘으로 산 집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 서연이도 서연이의 친정 부모님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그들과 달랐어요. 이 집은 남편과 내가 민준이가 결혼할 때 새 출발을 축하하며 내 돈으로 사준 것이었고 나와 남편은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법적인 명의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두기로 약속했었거든요. 민준이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특히 처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달라고 나에게 간절히 부탁했었어요. 이 아들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거짓말이 지난 5년 동안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든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었죠. 민준이와 서연이는 내가 남편의 50억 원 상당의 개인 신탁 유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이 집 명의만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넘겨받을지 눈치만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효심 깊은 아들 부부의 품 안에 있는 어머니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속에서 홀로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특히 명절이나 집안 제사 준비가 되면 그들의 속셈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서연이는 시어머니가 있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모든 가사 노동과 준비 비용을 나에게 떠넘기면서도 정작 제사 당일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조상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고리타분하고 귀찮은 일일 뿐이었죠. 나는 겉으로는 그저 내가 해야지 하며 순종적인 시어머니 역할을 수행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모든 행동과 대화를 숨김없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고가 명품을 충동적으로 사고 명품 시계를 사는 낭비벽
심하다는 것. 아들 민준이가 사업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불안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도 내 눈에는 이미 다 들어왔거든요. 남편에게 배운 관찰력이라는 지혜, 레벌리를 나는 지난 5년간 혹독한 고통 속에서 집요하게 단련해 왔어요. 내 작은 메모장에는 이 집안의 진짜 경제 상황과 서연이의 습관적인 거짓말들, 그리고 민준이의 사업 불안정성에 대한 힌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나는 조용히 이 모든 고통과 모욕이 언젠가 거대한 힘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인내했어요.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가 어쩌면 이 5년 침묵의 삶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저녁 식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내 생일 전야였지만 그들은 전혀 축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는 술을 마시더니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죠. 그들은 대뜸 나에게 어머니, 이번에 저희 사업에 급히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알던 관련 인맥을 쓰시든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 개인 장신구라도 팔아서 보태주셔야죠. 라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나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서연이는 내 침묵을 비웃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내리깔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솔직히 평생 우리 집에 얹혀 사시면서 하시는 일이라고는 손주 봐주는 것과 밥 차리는 것뿐인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짐이 되지 않으시죠. CEO 아들 덕에 호강하는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이나 면하세요 라고 했죠. 그 모욕적인 말이 내 심장을 꿰뚫어 숨이 막혔지만 나는 그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가슴은 찢어졌지만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마지막 증거로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나는 직감했어요. 내가 참고 인내하며 지켜온 이 침묵의 5년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짐이 아님을 증명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침묵 뒤에는 폭풍이 몰아칠 차례였죠. 지난밤 그 모멸적인 저녁 식사 후 내 마음은 이미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탐욕은 더 이상 묵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나는 그날 아침 민준이와 함께 투자 문제로 외출하면서도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사업 불안정성을 내가 왜 또 내 돈과 인맥으로 막아줘야 하는 건지, 평생을 희생해온 내 삶이 이렇게 모욕당해도 되는 건지 말이에요. 아들은 자신의 사업장 근처 백화점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했고 나는 그저 수행원처럼 따라 나섰어요. 사실 아들에게서 무언가 건질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내 귀를 열고 아들의 불안한 사업 상황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려는 관찰자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죠. 우리는 점심시간을 맞아 백화점 푸드코트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며느리 서연이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죠. 우리 아들보다 훨씬 어리고 훤칠한 남성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 스스럼 없이 웃고 있었거든요. 나는 설마 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가볍게 쓰다듬는 친밀한 몸짓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상에 서연이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멈춰 섰지만 옆에 있던 민준이는 이미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분노로 인해 얼굴은 붉어졌고 주먹은 단단히 쥐어졌죠. 서연이는 공공장소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 민준이의 신용카드를 내밀어 그 내연남에게 고가의 명품 시계를 사주고 있었죠. 그 젊은 남자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서연이에게 기분 좋게 기대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나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죠. 민준이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소리를 지를 것 같았지만 곧 이상하리만큼 평정심을 되찾았어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이 성공한 CEO라는 체면, 이 백화점 한복판에서 산산조각 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분노와 수치심보다 대중에게 비칠 자신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했죠. 아들은 잠시 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는
서연과 내연남의 모습을 침착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준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계산, 이 가능한 냉정한 인물이라는 것을요. 다만 그 전략의 목표가 어머니의 복수가 아닌 오직 자신의 체면과 이익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민준이는 나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조용히 내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의 상황을 주시했어요. 민준이는 서연이를 거실로 불러내더니 낮에 찍은 사진과 영상을 들이대며 맹렬히 비난했어요. 격분한 아들은 외도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돈이 다른 남자에게 쓰였다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서연이의 뺨을 세차게 때렸어요. 그 순간 서연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당황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반격을 가했죠. 좋아, 절대로 이혼해. 내가 바람 피웠다고? 당신도 가만 안 둬. 당신이 벌인 거짓말에 나도 당할 만큼 당했어. 이 집 정확히 50% 가져갈 거야. 서연이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냉정한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트위스트의 상황의 악화이었죠. 나는 서연이가 단순히 외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혼과 재산 분할까지 철저하게 계획해 두었음을 직감했어요. 서연이는 빌라를 가리키며 뻔뻔하게 소리쳤어요. 이 집 당신이 결혼 후에 당신 돈으로 샀다며. 그럼 명백한 공동재산이야. 민준이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자신이 성공한 CEO로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 서연이와 처가해했던 거짓말. 이제 그를 올가매는 족쇄가 된 거예요. 만약 지금이라도 이 집은 사실 엄마 돈으로 산 거고 명의도 엄마 거다 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모든 성공이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혼도 뼈아프지만 사회적 체면의 붕괴는 민준이에게 더 치명적인 두려움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안방문 앞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외도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체면 붕괴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죠. 그때 서연이는 재빨리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어요. 딸이 이혼하면서 30억 원 빌라의 절반인 15억 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에 서연이의 친정 어머니는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지원군을 자처하며 우리 빌라로 난입했어요. 서연이의 친정 어머니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냈어요. 꼴도 보기 싫은 늙은이가 아직도 이 집에 있네. 이 집은 이제 우리 딸과 사위거다. 당신이 여기서 나갈 차례야. 빨리 짐 싸서 꼴도 보기 싫은 얼굴 당장 치우고 집 팔아 재산 나누게 해. 그녀는 내가 이 집에서 당장 퇴거해야 한다고 윽박질렀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절정의 모욕으로 치달았어요. 서연이는 자신의 어머니 뒤에 숨어 나를 비웃으며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아드님한테 물어봐요. 누가 이 집 주인인지 당신 어머니에게 말해봐요. 이 집이 누구 집이냐고. 난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그녀는 나를 향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어요.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 민준이를 바라보았죠. 외도한 아내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아들은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할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그가 입을 열어 이 집은 엄마 집이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모욕은 끝날 수 있었죠. 하지만 민준이는 자신의 CEO 체면 붕괴라는 두려움에 갇혀 결국 침묵을 선택했어요. 그는 어머니인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 모든 모욕을 방관했어요. 나는 5년 동안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내 삶을 희생했는데 아들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나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 침묵은 지난 5년간
내가 겪었던 모든 모욕을 합친 것보다 더 깊은 절망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이제 아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미련도 버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요. 내가 세워야 할 것은 가족 간의 정이 아니라 오직 정의뿐이었죠. 아들의 침묵은 지난 5년 동안 며느리 서연이 내게 퍼부었던 모든 욕설과 모욕을 한순간에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배신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던 아들의 체면이라는 것이 결국 어머니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칼이 된 거예요. 그날 밤 며느리와 그녀의 친정 엄마가 나를 향해 퍼부었던 퇴거 요구와 욕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정작 내 가슴을 짓누른 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혈육, 민준이의 묵인이었죠. 나는 태어나서 느껴본 적 없는 가장 깊은 절망감의 바닥을 쳤어요. 아들 내외의 잔혹한 행동은 단순한 무례함이나 철없는 행동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명확히 알겠어요. 그것은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의도적인 계략이었던 거죠. 그들이 나를 쓸모없는 늙은이로 몰아세웠던 모든 말과 행동들은 이 집의 실제 주인인 나를 심리적으로 파괴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가스라이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지난 5년 동안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 그 단순한 관찰력 레벨 1, 은아들과 며느리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인간관계, 지혜, 레벨 2로 완전히 변모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순진하게 당하지 않겠다. 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죠.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이 힘들게 쌓아올린 유산을 지키고 나의 존엄성을 회복하겠다는 강철 같은 복수의 결심, 이내 안에서 단단하게 응축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를 챙겨보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어젯밤의 격렬한 다툼과 모욕이 무색하게 여전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죠. 그들에게는 내가 짐을 싸서 조용히 사라질 짐짝 정도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깔끔한 한복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을 나섰죠. 내가 향한 곳은 강남의 조용한 카페가 아니었어요. 바로 내 친한 친구이자 개인 변호사인 수진이의 사무실이었죠. 수진이는 내가 남편을 떠나보낸 후부터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 친구예요. 수진이는 대형 로펌에서 은퇴한 후에도 개인적으로 나의 모든 법률 문제를 조용히 관리해주고 있었죠. 나는 그녀에게 어젯밤 아들의 최종적인 배신과 며느리의 퇴거 요구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내 말을 듣는 수진이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죠. 나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지난 5년간 모아온 비밀 노트를 꺼내놓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5년 동안 참고 견뎠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 이제 이 복수 계획을 실행해줘.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내가 나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아들 내외와 달리 내가 얼마나 전략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5년 동안 침묵하고 매일의 모욕을 견디며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척했던 모든 행위는 서연이와 민준이의 탐욕이 극에 달해 스스로 무너질 때를 기다리는 장기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수진이는 내가 나약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 인내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용히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의 지혜의 기반이 얼마나 깊고 단단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내가 건넨 비밀 노트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내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설명은 내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기도 했죠. 우리는 이 모든 계획의 핵심, 바로 트위스티 이를 공개했어요.
우선 아들 내외가 공동재산이라고 우기며 50%를 가져가겠다고 했던 30억 원짜리 빌라 말이에요. 수진이는 나에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민준이가 체면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을 했어도 법적인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빌라는 남편과 언니가 결혼 전에 언니 돈으로 구입한 것이며 서류상 명백히 언니의 단독 명의로 남아 있어요. 며느리가 외도를 했든 안 했든 이혼 소송에서 그녀가 이 집의 1%도 재산 분할로 가져갈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민준이가 자신의 체면 때문에 꽁꽁 숨겨왔던 이 진실이 이제 그들의 탐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죠. 바로 남편이 남긴 50억 원 상당의 유산이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는 내가 개인 장신구나 팔아서 사업에 보태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이 짐작했던 돈과는 차원이 달랐죠. 수진이는 남편이 이미 5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의 노후를 위해 모든 유산을 개인 신탁기금으로 돌려놓았다고 설명했어요. 이 50억 원 신탁은 철저하게 언니의 사적 자산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민준이나 서연이가 손댈 수 있는 돈이 아니며 언니가 바로 이 기금의 유일한 수혜자이자 실질적인 주권자예요. 이 돈은 아들 내외가 알고 있던 가계 경제와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에 존재했고 그들은 나의 진짜 경제적 능력에 대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서연이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내가 5년 동안 그 모욕을 침묵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내적 힘이 바로 이 확실한 경제적 독립성에 있었죠. 이제부터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응징과 정의를 구현하는 일만 남았어요. 나는 수진이에게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결정적인 증거물을 건넸어요. 바로 지난 5년간의 서연이의 모욕과 가스라이팅, 폭언이 담긴 비밀 녹음 파일 전체였죠. 나는 그녀가 나에게 던졌던 쓸모없는 늙은이라든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모든 악의적인 말들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녹음해왔어요. 마치 내가 나중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감정의 방벽 같았죠. 녹음 파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서연이와 민준이가 나를 얹혀 사는 기생충으로 몰아세우며 모든 가사 노동을 착취하는 동안 나는 이 집의 모든 재정 기록까지 세밀하게 관리했어요. 나는 수진이에게 집안의 모든 생활비, 공과금, 심지어 손주 교육비와 식자재 비용까지 사실은 내가 관리하던 50억 원 신탁 자금에서 나왔음을 증명하는 재정 기록을 함께 제출했어요. 이 기록들은 서연이와 민준이가 어머니를 짐으로 몰았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수진이는 내가 건넨 증거물들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5년 동안 이 모든 고통을 기록하며 인내했다니. 이 정도의 증거와 재정 기록이라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체면과 정의를 회복하는 데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아들 내외의 도덕적 파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내 침묵은 끝났어요. 아들의 체면 때문에 5년간 고통받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 차례였죠. 나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그들의 탐욕과 배신을 향해 첫 번째 법적 통보를 날릴 준비를 마쳤어요. 나의 전략적 사고 레벨 3가 드디어 빛을 볼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변호사 수진이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어요. 그동안 이 고급 빌라가 내게 주었던 것은 숨막히는 감옥의 공기뿐이었는데 이제 나는 합법적인 소유주의 권위와 50억 원 신탁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등에 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빌라 현관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 서연이가 내가 쓰던 방에서 들고 나온 내 개인 물품 들을 큰 쓰레기 봉투 몇 개에 나누어 담아 현관 앞에 던져놓고 있었어요.
마치 길바닥의 짐짝처럼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집을 나간 후 서연이는 나를 아예 추방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긴 거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5년 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모멸감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는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섰어요. 어머니, 돌아왔어요?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당신 물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쓰레기들 치우고 나가세요. 민준 씨도 동의했어요. 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노골적인 경멸. 많이 남아 있었죠. 바로 그때 아들 민준이가 퇴근해서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나는 아들이 이제라도 며느리를 꾸짖고 나를 변호해 주기를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자신의 체면, 과, 재산 분할의 두려움 앞에서 또다시 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민준이는 바닥에 놓인 내 짐들을 힐끗 보더니 피곤한 표정으로 나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서연이 말대로 며칠만 나가 있어. 제발 조용히 좀 해라며 어머니인 나의 추방에 동조하는 최악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의 정도, 연민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나는 이제 아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죠. 나는 현관 바닥에 버려진 내 짐과 나를 짐짝처럼 대하는 아들 내외를 냉정하게 응시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늙은이는 이제 우리에게 쓸모없다. 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죠.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지난 5년 동안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고, 이제는 자유와 권위를 되찾는 순간이었거든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아주 차분하고, 그러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한 권위를 담고 있었죠. 나는 서연이와 민준이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선언했어요. 이 집은 말이다. 너희가 5년 동안 관리해준 엄마의 30억 원짜리 빌라다. 미안하지만 너희 둘이 여기서 나가야겠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경악하며 나를 바라봤죠. 서연이는 곧바로 히스테리컬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내 말을 부정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정신이 나가셨어요. 거짓말 마세요. 이 집은 민준 씨가 결혼 후에 그의 돈으로 산 거라고요. 당신이 여기서 나갈 차례예요. 서연이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의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와 달리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드디어 폭로되는 순간이 왔음을 직감한 거예요. 그는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인 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체면을 위해 했던 거짓말이 자신들을 덮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나는 민준이의 거짓말을 더 이상 감싸줄 의무도 이유도 없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깨끗하게 인쇄된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연이와 민준이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것은 바로 이 고급 빌라의 합법적인 부동산 소유 증명서였죠. 거기에 적힌 소유자 이름은 김씨, 바로 나였어요. 서연이는 종이를 집어들고 떨리는 눈으로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그녀는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민준이의 성공한 CEO 체면, 이 사실은 나를 얹혀 살게 하기 위한 거짓말의 성벽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말이에요. 서연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봤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선 세 사람의 모습은 서연이와 민준이를 공포와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죠. 내 뒤를 이어 당당하게 들어선 사람은 바로 나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수진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의 양옆에는 거구의 전문 경호원 2명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나는 경호원들이
내 앞에 놓여 있던 내 짐이 든 쓰레기 봉투들을 쓰레기통이 아닌 서연이의 명품 가방들 옆에 조용히 옮겨놓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민준이와 서연이는 완전히 압도당했죠. 수진 변호사는 조금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공식적인 목소리로 퇴거 통보를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법무법인 해강의 수진 변호사입니다. 본 통지서는 본 빌라의 법적 소유주인 김 씨 어머니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귀하 민준 씨와 서연 씨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퇴거 통지입니다. 귀하들은 오늘부터 48시간 이내에 본 주거지에서 모든 짐을 가지고 퇴거해야 함을 통지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시 본 소유주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고 단호했어요.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 몸을 떨었어요.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CEO로서의 체면, 이 어머니의 장기적인 지혜와 인내의 전략적 사고, 레벨 3에 의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죠. 그의 거짓말이 모든 것을 파괴한 거예요. 그는 서연이의 외도를 빌미로 이혼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거짓말 때문에 어머니인 나를 최악으로 대우했고 그 결과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죠. 서연이는 자신이 30억 원의 재산 분할은커녕 외도 증거가 담긴 상황에서 이혼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히스테릭하게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경호원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죠. 이럴 수는 없어.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녀의 절규는 내 귓가에 더 이상 모욕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탐욕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내가 5년간 준비했던 전략적 사고가 결실을 맺었음을 확인하는 승리의 소리였거든요. 나는 그들의 추한 절규와 무너지는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하며 그동안 억눌렸던 내 삶의 정의를 되찾는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이제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었고 그들이 48시간 안에 사라져야 할 손님이었어요. 변호사와 경호원들이 나가고 난 뒤에도 민준이와 서연이는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거실에 굳어 있었어요. 48시간 퇴거 통보라는 종이 한 장이 그들의 30억 원짜리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죠.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태연히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5년 동안 갇혀 살던 감옥이 이제 나의 해방구가 된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화려함은 나를 짓누르는 모욕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확실한 재산의 상징으로 느껴졌어요. 나는 그들이 48시간 동안 쉽게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서연이는 특히 교활하고 독선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녀는 내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 이제는 여론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려 들 게 뻔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서연이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눈물의 호소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그녀가 지인들에게 보낸 단체 메시지와 SNS 글들을 수진이에게서 전달받았을 때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서연이는 자신을 악덕 시어머니에게 착취당하던 불쌍한 며느리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착한 척 연기하며 5년 동안 무급으로 애를 봐줬더니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탐욕에 눈이 멀어 30억 원짜리 집을 통째로 빼앗고 우리를 내쫓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 눈물 흘리는 사진까지 첨부하며 세상에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인지를 알리려 했어요. 그녀의 마지막 발악, 여론 전쟁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나는 이미 이 싸움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내 침묵이 나약함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었듯이 이 여론전 역시 나의 마지막 승리를 위한 배경음악일 뿐이었죠. 수진이 변호사는 서연이에게 착취당하던 며느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바로 그 순간
내 반격을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서연이가 그를 유포했던 친정 식구, 친구, 동료들에게 익명으로 하나의 패키지를 전송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5년 동안 기록했던 서연이의 모욕과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전체였어요. 쓸모없는 늙은이라며 나를 모욕하는 서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 내가 무급 육아를 도맡는 동안 명품 쇼핑을 계획하는 그녀의 경박한 통화 내용,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려 했던 가스라이팅의 대화까지 5년의 수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녹음 파일, 이 공개되자 서연이의 여론전은 180도 역전되었어요. 그녀의 눈물겨운 호소는 순식간에 악덕 며느리의 파렴치한 거짓말로 변했죠. 서연이의 지인들은 그녀의 이중성에 경악하며 등을 돌렸어요. 일부는 나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해 그동안 서연이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사모님이라며 사과까지 해왔죠. 서연이는 퇴거 기한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체면을 건드린 대가로 그녀는 스스로의 체면으로 인해 망하는 통쾌한 결말을 맞이한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체면 역전, 이것이 바로 내가 5년 동안 설계했던 전략적 사고 레벨 3의 결실이었죠. 퇴거 시한이 24시간 남았을 때 민준이와 서연이는 여전히 짐을 싸지 않은 채 버티고 있었어요. 집이 내 명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들은 아들이니 봐달라는 감성적 호소와 사업이 망할 것이다 라는 협박을 번갈아가며 시도했죠. 엄마, 제발. 서연이는 나 몰래 그런 거고 나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우리 사업 지금 투자금만 들어오면 다 해결돼. 엄마, 내가 성공해서 이 빌라보다 더 좋은 집 사줄게. 아들이잖아. 민준이는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는 울먹였어요. 서연이는 그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눈물에서 진심이 아닌 탐욕의 냄새만을 맡았어요.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최종적인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죠. 내가 숨겨왔던 트위스트사, 그들의 파산을 확정짓는 비장의 카드를 꺼낼 때가 된 거예요. 민준아, 아들이라는 단어로 모든 배신과 모욕을 덮을 수는 없어. 그리고 서연아, 넌 그럴 처지가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변호사가 확인한 바로는 서연이 너는 최근 2억 원 상당의 고금리 사채를 빌려 개인 투자에 사용했고 그 투자는 이미 완전히 실패했더구나. 네가 이혼 후 가져가려던 15억 원의 재산 분할금은 네가 스스로 만든 빚들 막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을 거야. 네가 내 돈과 남편의 유산까지 탐냈던 이유 바로 이 빚 때문이었겠지. 네가 그토록 혐오하던 쓸모없는 늙은이가 네가 꿈꿨던 재산으로 파산을 면할 마지막 기회마저도 막아버린다는 것을 알아도 서연이는 그 말에 소리를 지르며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녀는 2억 사채의 존재가 폭로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녀의 절망은 곧 광기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었어요. 민준이는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자신들의 사업과 사치에 흘러 들어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민준이는 얼굴을 감싸쥐었죠. 50억 원 신탁의 존재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이미 빚더미라는 현실이 그들의 눈앞을 가렸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은 서연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남자는 이미 그녀가 재산 분할에 실패하고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소문을 듣고 전화번호를 차단한 후였어요. 서연이는 내 앞에서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절규했고 나는 그 비참한 몰락을 철학적 통찰 레벌사의 눈빛으로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탐욕이 불러온 완벽한 고립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파괴적인 광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퇴거 명령을 거부한 그들은 분노에 미쳐 빌라를 난장판으로 만들려 했어요. 거실의 가구와 벽을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며 재물 손괴를 시도했죠. 나는 침착하게 그들을 제지하지 않고 마지막 최후의 증거를 제시했어요. 난 너희가 이 집을 부수려 한다면 난 너희를 끝까지 쫓겠다. 그리고 서연아, 몇 주 전 내가 내 남편의 영정사진을 더럽다며 부수던 CCTV 영상 이 내게 있다.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녀는 그날의 행동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민준이를 향해 차갑게 물었어요. 아들아, 내 아버지를 모욕한 서연과 함께 계속 남겠느냐? 아니면 마지막 남은 내 아버지에 대한 도리라도 지키고 이 집에서 나가겠느냐? 이것은 민준이에게 가해진 가장 잔혹한 심판이었어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어머니를 배신했던 민준이는 이제 효, 셔와 조상에 대한 도리라는 한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마저도 며느리에 의해 파괴당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붕괴했어요. 그의 나약함과 거짓말이 가장 신성한 영역까지 침범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수진이에게 연락해 경찰 신고 준비를 요청했고 민준이와 서연이에게 최종 통보를 내렸죠. 24시간 이내에 집을 떠나지 않으면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죄로 너희 둘 모두를 경찰에 고소하겠다. 내 아버지를 모욕한 죄, 그리고 나를 5년간 학대한 죄를 법정에서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단호한 태도와 법적 위협 앞에 결국 굴복했어요. 24시간이 되기 전 민준이와 서연이는 마치 유배를 가는 죄인처럼 비참한 몰골로 짐을 챙겨 빌라를 나섰어요. 서연이는 파산, 거액의 사채빚, 이혼,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완벽한 몰락을 맞이했어요. 민준이는 이 모든 사건의 여파로 CEO 자리에서도 결국 실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그의 체면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죠. 나는 문 앞에서 초라하게 짐 가방을 끌고 나가는 두 사람을 냉정하면서도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이 말은 내가 5년간의 침묵 끝에 얻은 인생의 철학적 통찰이자 그들에게 주는 최후의 교훈이었죠. 고맙다. 5년 동안 이 집 잘 관리해줘서 고맙다. 너희의 모욕과 탐욕 덕분에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었는지 깨달았다. 이제 너희가 내게 준 고통만큼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구나. 문이 닫히고 길었던 5년의 악몽은 마침내 끝났어요. 나는 내 집, 내가 주인인 공간에서 홀로 섰어요. 이제 내게 남은 것은 50억 원의 신탁, 완벽하게 회복된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 삶의 진정한 자유였죠. 민준이와 서연이가 짐을 끌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문을 닫았을 때 빌라는 비로소 내 것이 된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낯선 이방인의 것처럼 느껴졌던 이 공간이 이제야 나를 받아들이는 듯 깊은 침묵 속에서 숨쉬고 있었죠.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의 집은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한바탕 소란이 있었던 어제까지의 악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최종적인 법적 종결 소식을 들었어요. 법원은 이 빌라가 나의 단독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했고 서연이의 2억 원 사채는 빌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개인 채무로 확정했죠. 내가 5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증거와 수진이의 완벽한 전략 덕분에 내 승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판결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재산을 노리는 그들의 손길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하지만 승리의 소식만큼이나 아들 민준이의 몰락 소식은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어요. 자신의 거짓말과 체면 때문에 나를 보호하지 못했던 민준이는 외도한 아내의 사채 문제까지 엮이면서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죠.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CEO 자리에서 실직했다는 소식을 수진이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서연이는 말할 것도 없었죠. 집도 남편도 체면도 그리고 자신이 꿈꾸던 재산도 모두 잃고 파산, 거액의 빚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들이 나를 향해 퍼부었던 모욕의 대가였지만 나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그것은 바로 인생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 레벨사이었죠. 존중이 없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였어요. 나는 가장 먼저 남편의 영정사진이 있던 방으로 향했어요. 서연이가 더럽다며 부수려 했던 그 사진을 나는 조심스럽게 꺼내 먼지를 닦고 가장 정갈한 곳에 다시 모셨어요. 깨끗하게 손질된 영정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진심으로 말을 건넸죠. 여보, 제가 당신의 유산과 이 집을 지켰어요. 당신의 영정사진을 파손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 입가에는 짧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을 지키는 일도 아들을 걱정하는 일도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제 삶을 찾겠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억압이 나의 독립을 위한 씨앗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을 위한 희생,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나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때가 된 거예요. 나는 빌라를 나의 취향에 맞춰 재단장하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서연이의 화려하고 번잡한 취향으로 가득 차 있던 거실의 가구들을 모두 치우고 내가 좋아하던 우아하고 전통적인 한국의 미가 느껴지는 가구들로 바꾸었죠. 빌라가 나의 정체성, 주권을 되찾는 나만의 공간으로 서서히 변해갔어요. 이 공간의 변화는 내 삶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수진이와 함께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빌라를 나섰죠. 나는 더 이상 며느리의 잔소리나 아들의 무시를 견뎌야 하는 나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남긴 50억 원 신탁 기금은 내가 그저 평범한 은퇴한 여성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죠. 수진이와 나는 그 기금을 기반으로 개인 투자 펀드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펀드의 공식 회장으로 취임했죠. 내가 모았던 빌라의 소유 증명서, 5년치 재정 기록, 그리고 50억 원 신탁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복수 도구가 아닌 나의 강력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어요. 나는 5년 동안 모욕을 참으며 얻었던 전통적 인내와 복수 계획을 실행하며 습득했던 현대적 전략 재산 관리 및 법률 지식을 완벽하게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강력하고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로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수진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평생 그 집에서 시들어갔을 거야.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어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죠. 언니, 아니에요. 언니의 지혜와 철학,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5년 동안 참고 견딘 언니의 인내심, 이 가장 큰 무기였죠. 물론 아들 민준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나는 수진이를 통해 민준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재정적 지원은 일절 없이 너 스스로 내 삶을 다시 세우라. 나는 너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라는 냉정한 독립의 메시지였죠. 나는 그가 자신의 나약함과 거짓말을 반성하고 존중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나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더 이상 그의 삶에 헌신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손주였죠. 비록 민준이와 서연이가 비참하게 몰락했지만 손주는 내게 희망으로 남아 있었어요. 나는 수진이와 협의하여 50억 원 신탁 자금 중 일부를 손주를 위한 교육 신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들 내외가 손주를 이용해 나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얻으려 했을 때 나는 그들의 손에서 손주의 미래마저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손주가 자라서 세상을 대하는 데 있어 돈이 아닌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마지막 어머니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 재단장된 빌라에서 나는 넓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복수를 완성하고 경제적 독립과 자기 주권을 모두 쟁취한 이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나의 남은 삶은 그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오직 나 김씨의 삶이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5년 동안의 고통이 준 가장 값진 선물이었죠. 이제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어요. 내가 가진 지혜와 경제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의 끝이 아니라 한 여성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되는 희망찬 출발이었어요. 김씨 어머니가 5년간 침묵하며 준비했던 것은 나약함이 아닌 장기적인 지혜였어요. 분노 대신 전략적 사고로 배은망덕한 아들 내외의 탐욕을 응징했죠. 결국 침묵 속의 인내가 그녀의 모든 재산을 지켰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자기 주권을 되찾게 해주었답니다.